부를 향해 가는 7번째 원칙은 결단력,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8번째, 실패를 경험한 2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실패의 30가지 이 요인 중에서 결단력 부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론이 아니한 명백한 사실이다. 결단력의 반대말은 꾸물거림이다. 이는 우리가 모두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공공의 적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자신에게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있는지 시험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성공의 원칙들을 실천할 준비가 된 것이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부를 읽은 수백 명의 사람 분석하니 그들 모두 즉시 결정 내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그 결정을 바꿀 때는 오랜 시간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부를 읽는 데 실패한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결정을 무척이나 빠르고도 자주 뒤집었다.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자질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고 결단을 바꿀 때는 신중하다는 점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언어가 확고한 탓에 포드는 완고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런 점 덕분에 모델 T를 제조할 때 주변의 모든 조언자,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계획을 바꾸려고 했음에도 그 프로젝트를 끈질기게 밀어붙일 수 있었다. 포드가 너무 늦게 모델 T 변화를 주는 결정은 내린 것도 사실이지만 모델 변화가 필요해지기 전까지 포드의 완고한 결심은 막대한 부를 창출해냈다. 누군가는 포드의 확고한 결심을 단순히 고집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느리게 결정을 내리고 잽싸게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필요한 만큼의 부를 읽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내면의 조언을 들으라. 성공 원칙을 실행할 때 결단을 내릴 때 내면의 조언,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을 통해서 방해할 수가 있다. 때로는 유머라고 던진 말이 조롱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머리와 생각이 있다. 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라.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면 목적을 밝히지 말고 필요한 정보만 조용히 얻어내라. 수박 겉핥기식의 얕은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많이 안다고 과시하려고 애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말이 많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눈과 귀를 열고 지켜보아라. 또 기억할 점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입을 열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정확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진짜 많이 아는 사람들은 보통 겸손하고 조용하다. 자, 이 점을 기억하자. 무엇을 하려는지 세상에 말하지 마라. 먼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같은 말이다. 행동이다. 자유 혹은 죽음의 결정. 결정 내리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들은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진 것들이었다. 때로는 죽음도 불사히 했다.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부여한 링컨의 유명한 노예 해방령을 발표할 당시에 링컨은 이로 인해서 수많은 친구와 지지자들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선언을 위해서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것도 알았다. 결국 링컨 자신도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 분명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독배를 마시기로 한 소크라테스의 결정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이 덕분에 시간상 천년 후에 태어날 사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 로버트 E. 리 장군이 북부 연합군을 떠나서 남부와 대의를 함께하기로 했을 때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도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용감한 결정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졌다. 그날은 56인의 사람들이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줄 문서에 서명을 한 날이었다. 이들 모두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교수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문서가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하지만 이 위협과 관련된 너무나 평범하지만 위대한 교훈도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이 정대한 결정이 내려진 그날을 알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배운 내용, 날짜와 인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퍼지 계곡과 요크타운, 조지 워싱턴과 콘 월리스 장군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날짜, 장소의 이면에 자리한 진정한 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워싱턴의 군대가 요코타운에 도달하기 오래전에도 이 나라의 독립에 주어질 것임을 보장한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미국의 독립에 대한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아버지이며 그가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착각을 하곤 하는데, 그 역사의 자리에 섰을 뿐 그는 군대의 승리는 코널리스 장군이 항복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미국이 청승하는 워싱턴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인이 되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과 자유는 지구상 모든 국민에게 독립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그 뒤엔 이를 가능케 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역사가들이 이 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것은 비극이다. 비극이라고 하는 이유는 똑같은 힘을 개인들이 이용할 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에서 원하는 대가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살펴보자. 이 사건은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영국군들이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거리를 헐고 있었다. 식민지의 주민들은 무장한 군인들의 주민들 사이에서 행진하는 것이 싫었다. 그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행진하는 군인들의 역설과 함께 돌을 던졌다. 마침내 총사령관은 발포 명령을 내리게 이르렀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극도히 들어져 저명한 식민지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의회가 소집되었고 확고한 대처를 하기로 했다. 그 의회에는 존 행콕과 사무엘 애덤스가 포함되었다. 그 이름이 역사에 오래 기억되기를. 그들은 영광의 목소리를 내어서 영국군을 보스턴에서 몰아내자고 주장했다. 기억하라. 단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결정이 미국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그리고 또 기억하라. 이 두 사람이 내린 결정에는 위험이 따르기에 신념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말이다. 의회가 해산되기 전에 그들은 사무엘 애덤스를 뽑아서 지역 주지사인 허진스를 만나서 영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도록 했다. 그들의 요구는 수용이 되었고 군대는 보스턴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과 세계대전 같은 거대한 변화가 사소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또한 이렇게 중요한 변화들이 소수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확고한 결정에서 시작된 것도 흥미롭지 않은가? 존 행콕, 또 사무엘 애덤스, 그리고 버지니아 지역의 리처드 헨리 리가 진정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만큼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여기서 리처드 헨리 리가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다. 그와 사무엘 애덤스는 자주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을 자유로이 교환했다. 이에 착안해서 애덤스는 10세기의 식민지가 서로 서신을 주고받음으로써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주목해라. 애덤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출했고 의회에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당신과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는 그 거대한 힘의 시작이었다. 진실을 하신 너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도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연락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식민지에서의 인원이 추가되어서 조력 집단의 힘이 더 강해졌다. 사람들이 연합하면 힘이 생긴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영국은 손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재정과 조직화된 또 군대의 뒷받침으로 말이다. 영국 국왕은 외사주지사로 허친슨 대신에 계의를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주지사가 처음 한 일종의 선언은 사무엘 애덤스에게 칙사를 보내어 반대운동을 그만하라고 협박한 것이었다. 그 만남의 분위기가 어찌했는지 펜톤 일행과 애덤스 사이에서 오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펜톤 일행은 난 게이지 주지사의 대리인을 이 자리에 왔소. 애덤스 씨, 주지사는 당신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태도를 그만둔다면 만족할 만한 사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주지사는 당신이 국왕 폐하의 심기를 건드린 일을 그만두기를 권하고 있어. 당신이 하는 일은 헨리 8세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어.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서 영국으로 송환되어서 국가 반역죄로 재판에 돌려보낼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정치적인 방향을 바꾼다면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도 하야할 수 있을 것이요. 사무엘 애덤스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영국의 대항해를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가는 결승에 처할 각오로 계속하느냐였다.
애덤스가 목숨을 건 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는 애매한 답변을 보냈겠지만 애덤스는 달랐다. 펜턴 대령에게 그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주지사에게 전하겠다고 맹세할 것을 요구했다. 애덤스의 답변: 그렇다면 게이지 주지사에게 전해주시오. 나는 이미 오랫동안의 왕정의 왕이신 하느님과 평화롭게 지내왔다고 말이오. 내 사심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한 정의로운 명분을 포기할 수는 없어. 또한 게이지 주지사에게 나 사무엘 애덤스의 근거를 전해주시오. 다시는 성난 국민의 감정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이오. 그가 어떤 성격이 사람이었는지 언급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성격에 대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읽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가 충성심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 애덤스의 신랄한 답변을 받은 게이지 주사는 딜듯이 분노했고 당같은 선언을 발표하기를 했다. 영국 국왕의 이름으로 역성하노니 당장 무기를 버리고 평화롭게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함을 베풀겠다. 다만 사무엘 애덤스와 존 행콕은 3인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들은 그가 무도한 죄를 저질렀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애덤스 행콕은 현장에 있었다. 분노한 주지사의 협박으로 인해 두 사람은 또 한 번의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서울에서 비밀리에 충직한 동지들을 소환했다. 모두 모이자 애덤스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머니에 열쇠를 넣고는 참석자들에게 식민지 주민들의 의회를 조직할 것을 조정하고 결론에까지 누구도 방해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엄청난 동력을 잇따랐다. 몇 사람은 이 급진적인 결정으로 어떤 일이 날지를 따져봤다. 몇 사람은 영국에 반길되는 것이 현명인지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 잠긴 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행복하게 애덤스 두 사람뿐이었다.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식민지연락위원회를 통해 1714년 9월 5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최초의 대의력 의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1776년 7월 4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다. 대의력 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독립선에서의 서명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새로운 의회가 소집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리더한 사람이 영국령 아메리카의 권리에 대한 개혁을 철거하려 하고 있었다. 바로 버지니아 지역의 토머스 제퍼슨이었다. 그와 던모 경과의 관계는 행콕과 애덤스가 게이지 주지사와 사이가 안 좋았던 그만큼이나 험악한 사이였다. 그의 유명한 권리 개혁가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퍼슨은 영국 정부에 대한 반역기로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위협에 고조되어서 제퍼슨의 동료인 패드 헨리가 대담한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명문으로 읽혀진다. 이것이 반역에 대한 가장 훌륭한 반역이 되도록 해보자. 식민지의 운명을 권해하며 대의력의회를 개최하고 2년 동안 간헐적인 싸움을 계속해낸 이들은 힘도 권력도 군사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1720년 6월 7일 헨리가 네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후에 이렇게 선포했다. 여러분, 우리 식민지 여러분 자유롭고 독립적인 주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 왕실과 모든 조정관계에서 벗어나고 대영 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 인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고 며칠간의 경론권의 끝에 그는 마침내 다시 한번 연단에 올라가서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의장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이나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제 이것뿐이 하나뿐입니다. 어째서 지체하는 겁니까?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미 공화국이 탄생하는 행복한 날로 만듭시다. 파괴와 정복이 아닌 평화와 법이 다스리는 국가로 재건합시다. 우리 유럽이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만연해가는 세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자유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는 이 선언이 표기를 붙여지기 전에 가족이 비구한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버지니아로 들어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친구 토마스 제퍼슨 손에 이 일을 위임했고 제퍼슨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을 약속했다. 얼마 후에 의장 행콕은 독립선언문을 개최할 위원회 의장으로 제퍼슨을 지명했다. 위원회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오랜 시간 선언문을 작성했다. 선언문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순간 거기에 서명한 모든 사람은 사형집행영장에 서명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연합군이 대영 제국에서 패배할 때 말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컸다. 독립선언문이 초안이 작성되고 6월 28일에 의회에서 낭독되었다. 며칠 동안에 그들은 이를 주제로 토론하고 수정하고 마침내 완성했다. 1776년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의 식민주 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결정을 읽어내려갔다.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 자유를 찾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 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리를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버슨이 선언문 낭독을 마치자 이 선언문은 표기를 붙여졌고 승인이 되었고 50명이 자신의 목소리를 걸고 서명했다. 이 결단으로 인류에게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여하는 국가가 생겨났다. 독립선언서가 탄생하기 이어진 사건을 보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힘을 발휘하는 이 나라가 생겨난 것은 56명으로 이루어진 조직 집단의 결단 덕분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나라의 자유를 가져다 그 힘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힘을 구성하는 것은 이 책에 소개된 성공법칙이다. 이 법칙 중에서 독립선언서를 통해 최소 6개의 법칙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열망, 결단, 신념, 끈기, 조력 집단, 체계화된 계획, 자 이런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신속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 보통 그것을 쟁취한다. 우유부단함은 흔히 어렸을 때 생기는 버릇이다. 이 버릇은 삶의 분명한 목적 없이 초, 중, 고, 대를 거쳐가면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된다. 대학이 신입생을 선물할 때 대학 졸업증을 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 학교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서 체득한 우유부단한 버릇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진다. 실제 그가 직업을 선택 안 한다면 말이다. 직장에서 말하는 100명 사람 중에서 98명은 원하는 직책을 잡으려는 분명한 계획을 세우는 확고한 결단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에 머물러 있다. 확고한 결단력을 내리면 때로는 매우 큰 용기도 필요하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인물은 목숨을 걸고 그 선언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계획에 관한 장에서는 이 모든 타입의 노동력을 파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렇게 했네요.